조선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평화로운 시기로 기록된 성종시대. 하지만 그 태평성대의 찬란한 불빛 아래 한 여인의 처절한 몰락과 조선 왕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광기가 소리 없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성종의 두 번째 왕비 제헌왕후 윤씨입니다. 그녀는 본래 명문가 출신이었으나 가문이 몰락하며 궁녀로 입궐했고 단아한 미모와 지혜로 성종의 각별한 총애를 받으며 후궁의 자리에 오릅니다. 첫 번째 중전인 공해왕후가 자식 없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성종은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윤씨를 조선의 국모 자리에 올립니다. 비천한 신분에서 일어선 신데렐라 같은 승격이었으나 그것은 그녀에게 축복이 아닌 가시관이었습니다. 왕비가 된 윤씨의 가장 큰 적은 외부가 아닌 내부, 즉 성종의 끊임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성종은 학문에 밝고 백성을 사랑하는 성군이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후궁을 거느린 정력적인 왕이기도 했습니다. 훗날 연산군이 되는 원자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윤씨의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깊은 투기와 질투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녀는 왕이 다른 후궁의 처소를 찾을 때마다 밤잠을 설치며 복수심을 키웠습니다. 이 불안감은 결국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금기시되던 주술과 저주의 영역으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1477년 궁궐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중전 윤씨의 처소에서 은밀히 숨겨진 물건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다른 후궁들을 저주하기 위해 비상을 섞어 만든 독약과 사람의 형상을 본떠 바늘을 꽂아둔 저주 인형 그리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저주의 문구가 적힌 방서였습니다. 이 유물들은 단순한 질투의 증거를 넘어 왕실을 위협하는 대역죄의 물증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윤씨는 후궁들이 나를 모함하려 한다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그녀의 손에는 불길한 주술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실권자였던 시어머니 인수대비를 격노하게 했습니다. 인수대비는 조선 왕실의 법도를 세운 엄격한 여장부였으며 유교적 가치를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그녀에게 며느리의 저주 행위는 국모의 품격을 더럽히는 요괴의 짓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인수대비는 성종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사악한 여인이 낳은 원자가 어찌 이 나라의 대통을 잇겠느냐. 고부 갈등은 이제 단순한 집안 싸움을 넘어 왕위 계승을 둘러싼 치열한 정치적 투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윤씨는 세자를 품에 안고 인수대비의 발치에서 눈물로 빌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돌아선 왕실 어른들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성종 역시 사랑했던 아내의 기이한 행동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고 점차 그녀의 처소를 찾는 발길을 끊었습니다. 외로움과 공포에 갇힌 윤씨는 점점 더 예민해졌고 그녀의 처소 주변에는 매일 밤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가장 잔혹한 복수국이 시작되기 전 고요하지만 서늘한 폭풍전야의 기록이었습니다. 중전 윤씨를 둘러싼 의혹과 저주 사건은 궁궐 내에 거대한 먹구름을 드리웠습니다. 성종의 발길은 이제 윤씨의 처소인 교태전이 아닌 다른 후궁들의 방으로만 향했습니다. 독수 공방하는 밤이 길어질수록 윤씨의 마음속에는 서운함을 넘어선 서슬퍼런 원망이 들어찼습니다. 1479년 6월 1일 마침내 조선 왕실의 역사를 뒤바꾼 운명의 밤이 찾아옵니다. 그날 밤 성종은 오랜만에 중전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을 나누기 위함이 아닌 윤씨의 투기를 꾸짖고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두 사람 사이에는 가시 돋친 말들이 오갔습니다. 윤씨는 눈물을 흘리며 왕의 방탕함을 원망했고 성종은 중전의 도리를 잃은 그녀를 거칠게 몰아세웠습니다. 격렬한 언쟁 도중 이성을 잃은 윤씨가 팔을 휘둘렀고 그녀의 날카로운 손톱이 성종의 얼굴을 사정없이 긁어버리고 맙니다.
성종의 뺨에는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왕의 얼굴인 용안은 곧 국가의 존엄이자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었습니다. 지존의 몸에 상처를 냈다는 것은 유교 사회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역죄였습니다. 당황한 윤 씨는 얼어붙었으나 성종은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방을 나섰습니다. 이 손톱 자국은 단순히 왕의 얼굴에 난 상처가 아니라 윤 씨가 중전으로서 누리던 모든 권위와 명주를 끊어놓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종의 얼굴에 난 상처를 목격한 인수대비는 그야말로 비명을 지르며 대노했습니다. 어찌 이런 요물이 국모의 자리에 있단 말이냐? 이는 왕을 시해하려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인수대비는 즉시 조정의 대신들을 소집했습니다. 신하들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의 일이라 해도 왕의 얼굴에 손을 댄 중전을 옹호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성종은 단호했습니다. 중전 윤 씨를 폐하여 서인으로 강등시키고 궁 밖으로 내쫓으라.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 윤 씨는 화려한 가마 대신 초라한 들것에 실려 궁궐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갓 걸음마를 뗀 세자 연산군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볼 자유조차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국모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이 되어 친정집 단칸방에 갇힌 패비 윤 씨. 그녀는 그곳에서 오직 세자가 왕이 되어 자신을 데리러 올 날만을 기다리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의 적들은 그녀가 살아서 아들을 만나는 것을 결코 허용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궁궐 밖으로 쫓겨난 패비 윤 씨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한때 나라의 어머니로서 천하를 호령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사방이 가시울타리로 둘러싸인 좁은 방에서 죽지 못해 숨을 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종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말로 다 못할 회한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큰 죄를 지었으나 그녀는 자신의 첫사랑이었고 무엇보다 장차 나라를 이끌 세자의 친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성종은 세자의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그녀를 완전히 죽일 마음은 없었습니다. 폐위된 지 3년이 흐른 1482년 성종은 결단을 내립니다. 그녀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확인한 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다시 궁으로 불러들일 생각까지 품고 있었습니다. 성종은 신뢰하는 내관들을 보내 패비의 동태를 살피게 했습니다. 이것은 윤 씨에게 주어진 마지막 생명의 밧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곧바로 그녀를 증오하던 인수대비와 후궁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 패비의 복권은 곧 자신들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만약 저 여자가 다시 중전이 되어 돌아온다면 우리 중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인수대비의 엄명 아래 내관들은 거대한 음모의 각본을 짭니다. 사실 당시 윤 씨는 매일같이 소복을 입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로 세자의 안위만을 걱정하던 그녀였지만 왕에게 전해진 보고는 정반대였습니다. 패비는 뉘우치기는커녕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은 채 전하를 비웃고 있었사옵니다. 또한 방 안에는 여전히 전하를 저주하는 물건들이 가득하며 복수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하옵니다. 이 거짓 보고는 성종의 마지막 자비심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배신감에 휩싸인 성종은 마침내 금부도사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1482년 8월 16일 패비 윤 씨의 처소에 죽음의 사자가 들이닥쳤습니다. 사약 사발을 마주한 윤 씨는 그것이 조작된 음모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절규했습니다. 내 어찌 전하를 원망하겠는가. 다만 내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원통할 뿐이다. 그녀는 사약을 마시기 직전 품속에 간직했던 무명 수건을 꺼내 자신의 입가에서 쏟아져 나오는 핏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곁을 지키던 친정어머니 신씨 부인에게 그것을 건네며 조선 왕조의 역사를 바꿀 처절한 유언을 남깁니다. 어머니, 이 수건을 부디 간직해 주십시오.
내 아들이 자라 왕이 되거든 이 핏자국을 보여주며 이 어미가 얼마나 억울하게 죽어갔는지 전해주십시오. 전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모함한 자들의 간악함을 잊지 말라 일러주십시오. 사약을 들이킨 윤 씨는 오장육부가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장례조차 제대로 치러지지 못한 채 산비탈에 감회장되었습니다. 성종은 이후 100년 동안 패비의 일을 입에 담는 자는 엄벌에 처하겠다는 엄명을 내려 사건을 역사의 뒤편으로 강제로 밀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피눈물이 밴 수건은 낡은 상자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며 훗날 조선을 피바람으로 몰아넣을 어린 왕, 연산군의 성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패비윤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2년 그녀의 아들 연산군이 조선의 10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성종의 엄명대로 궐 안에서 어머니의 이름은 금기였고 연산군은 자신의 생모가 누구인지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모른 채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낡은 상자 속에서 썩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산군 10년인 1504년 패비윤 씨의 어머니이자 연산군의 외할머니인 신씨 부인이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그녀는 깊이 감춰두었던 보따리를 풀어 22년 전 딸이 피를 토하며 남긴 그 핏빛 수건을 손자에게 바칩니다. 마침내 마주하게 된 어머니의 흔적. 수건에 얼룩진 붉은 핏자국을 본 연산군의 눈은 순식간에 뒤집혔고 그날 이후 조선의 태평성대는 끝이 났습니다. 연산군의 복수는 잔혹하고 치밀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사사하는 데 가담했던 모든 이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은 무덤을 파헤쳐 해골을 부수는 부관참시를 행했고 살아있는 자들은 온갖 고문 끝에 처참히 죽였습니다. 성종의 후궁이었던 엄귀인과 정귀인은 연산군에 의해 직접 매질을 당해 죽었으며 그들의 시신은 사냐에 버려졌습니다. 광기의 화살은 결국 자신의 할머니인 인수대비에게까지 향했습니다. 연산군은 병석에 누워있던 인수대비를 찾아가 머리로 들이받으며 어머니의 죽음을 따져 물었고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인수대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었습니다. 궐 안은 매일같이 비명과 피비린내로 가득 찼습니다. 한 여인의 질투와 음모로 시작된 비극이 한 남자의 광기 어린 복수국으로 변해 조선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버린 것입니다. 패비윤 씨가 꿈꿨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유언은 이루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연산군은 결국 폭군으로 역사에 기록되었고 조선은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습니다. 핏빛 수건에 맺혔던 원한은 그렇게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처절한 사화를 남긴 채 막을 내렸습니다. 이야기가 재밌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